안녕하세요. 카페 메뉴 완전 정보 클래스의 강챔프입니다. 오늘은 메뉴를 만들기 위한 사전 지식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향의 무게 그리고 재료의 매칭 노하우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이론이 과연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더하기와 뺄셈을 할 수 없다면 그 어려운 수학 공식들을 해결할 수가 없겠죠. 기본이 되어지는 이론들을 알고 있으면 어려운 부분도 우리가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데요. 나중에 분명히 실습도 할 거예요. 그 실습을 하는 도중에도 이 이론이 어떻게 실습에 실제로 적용되는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깨달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오늘의 이 이론 수업은 잘 쫓아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카테고리별 어울리는 재료 또한 학습을 할 거고요. 향의 무게와 그리고 재료 매칭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모든 수업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오늘 나옵니다. 바로 이 향과 맛의 무게이죠. 이것이 실제 하는지는 저로서는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레몬이 가벼울까요? 다크 초콜릿이 가벼울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레몬이 가볍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냐고 물어보면 글쎄요 라는 질문이 다 글쎄요라고 아마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랬어요. 처음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레몬이 가볍지. 근데 레몬이 왜 가볍지? 이거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 향과 맛에도 뭔가 무게감이 있는 것 같다. 이게 과학적으로 실존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레몬은 먹자마자 어떻게 되죠? 신맛이 빡 치고 올랐다가 걔가 계속해서 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레몬 맛이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됩니다. 혹시 드림 카카오 예전에 90% 이상 이런 거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드셔보셨다면 대단한 용기를 가지셨네요. 저도 역시 궁금해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요. 드림 카카오 90% 이상 이런 거 먹어보면요. 처음 한 두어 번 정도는 그냥 씹고 있다라고 하는 질감만 존재합니다. 그러다가 굉장히 쓰고 떨고 이런 맛들이 어떻게 되죠? 한순간 타격감 있게 빡 다가오더니 굉장히 오랜 시간 남죠. 이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향과 맛의 무게감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에 입안에 훨씬 더 오래 머물러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레몬 10g과 다크 초콜릿 10g이 있습니다. 동시에 입에 들어왔네요. 어떤 게 더 많이 느껴질까요? 여기서 어떤 분들은 레몬이 먼저 느껴지니까 레몬 맛이 더 많이 느껴집니다 라고 말은 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의 질문의 의도는 레몬 10g이 가지는 실제적인 강도가 그리고 다크 초콜릿이 가지는 10g의 실제적인 강도가 입안에 같이 들어왔을 때 어떤 게 더 많이 느껴질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대답은요. 다크 초콜릿이 훨씬 더 많이 느껴집니다. 쉬운 예를 한번 드려볼까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보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김치찌개가 너무 매워요. 그럴 때는 보통 어떻게 하시죠? 엄마들이 보통 설탕을 더 집어넣습니다. 우리 레모네이드도 마찬가지죠. 손님이 바리스타님 저 레모네이드가 너무 신맛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수정을 좀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나요? 보통은 설탕 시럽을 더 넣습니다. 스파이시한 그 매콤한 맛이 사라졌나요? 레몬의 신맛이 사라졌나요? 아니죠. 단맛의 무게감에 의해서 신맛이 좀 감가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자, 이것은 제가 말하는 이 향의 무게에 따라서 이 안에서의 맛의 밸런스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고로 이 향의 무게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 향과 맛의 무게가 그래서 이 이론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맛은 5가지가 존재하죠. 신맛, 단맛, 쓴맛, 떫은 맛, 감칠맛까지. 근데 향은 어떨까요?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약 40만 개가 넘는 향물질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오렌지 과즙을 넣지는 않았는데 오렌지 맛처럼 느껴지는 경우. 여기에 뭔가 베리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블루베리처럼 느껴지는 경우. 우리 커피에서도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죠. 견과류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뭔가 견과류처럼 느껴지는 이유.
그것은 바로 맛과 함께 향이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맛처럼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향의 무게는 어떤 순서로 가냐면 신맛보다는 단맛이 무겁고요. 단맛보다는 쓴맛이 무겁겠죠. 그리고 가벼운 계열의 향물질들, 우리가 생각하는 레몬이라든지 꽃향이라든지 바닐라라든지 이런 식의 가벼운 계열들보다는 뭐 견과라든지 그리고 초콜릿이라든지 캐러멜이라든지 이런 식의 향물질이 훨씬 더 무겁다. 자, 이 이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실습에서도 배우겠지만 맛의 밸런스를 잡아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산도와 단맛, 신맛과 단맛의 밸런스를 얼마나 적절하게 가져가느냐가 우리가 만들어내는 음료가 맛있다, 맛없다로 구분되어질 거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원두는 어떨까요? 이 원재료 파악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가게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두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전도별 향과 맛의 무게감은 존재합니다. 약배전된 커피, 우리가 흔히 라이트 로스팅 된 커피는 신맛이 굉장히 강하죠. 그 다음에 꽃향과 과일향, 그리고 바디감이 좀 약하죠. 그럼 향과 맛의 무게감이 어떻죠? 상대적으로 가볍다. 자, 중배전된 커피는 신맛과 단맛의 밸런스가 좋고 뭔가 고소함도 있고 그렇다는 것은 향과 맛의 무게감이 한 중간 정도 된다. 자, 스타벅스 커피처럼 프랜차이즈 커피에서 쓰는 강배전 커피는 어떨까요? 진한 단맛과 함께 강한 쓴맛이 나오겠죠. 그렇고 구운 견과류 중에서도 좀 그냥 견과보다는 조금 로스팅한, 좀 구운 쪽의 그런 견과류들. 그리고 헤비한 무거운 질감을 함께 포함하죠. 즉 맛이 향과 맛이 어떻게 느껴지죠?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같은 원두 커피만 두고 같은 레시피로 카페 라떼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유는 이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무게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과는 달리 우유를 마셨을 때 우리가 고소함도 느끼고 뭔가 질감도 느끼는 이유가 이미 얘는 이미 여러 성분들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가벼운 맛의 성질들인 약배전된 커피를 동일하게 레시피를 뽑아서 우유랑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커피 맛이 좀 밀린다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럼 반대로 강배전된 커피는 어떨까요? 커피 맛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진하게 난다 라고 느껴지고 훨씬 더 약배전보다 강배전된 커피가 우유랑의 매칭성이 더 좋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유는 아까 말했다시피 어느 정도 고소한 맛을 가지고 있는데 강배전된 커피에서 가지고 있는 맛이 뭐였죠? 진한 견과류와 단맛. 약배전된 커피의 맛은 뭐였어요? 상대적으로 신맛 그리고 향. 그러니까 우유에는 딱히 매칭성이 좋지 못하고 강배전된 커피에서 잘 어울리게 된다. 이런 거죠. 특히나 이 에스프레소를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도 맛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제 맛은 추출되어질 때 순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흔히 말해서 보통 처음에는 신맛이 나오고 뭐 중간쯤에 단맛이 나오고 후반부에는 쓴맛이 나온다. 역시나 우리가 샷들을 좀 구간별로 끊어서 에스프레소 샷을 평가를 해본다면 원재료, 내가 가지고 있는 커피의 캐릭터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 실습할 때 제가 살라미 샷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약배전 커피를 이렇게 에스프레소를 짧게 끊어서 쓰게 되면 어떤 맛이 날까요? 신맛은 굉장히 두드러지고 뭔가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레몬처럼 느껴지는 신맛을 느껴지겠죠. 반대로 강배전된 커피를 앞쪽 구간만 굉장히 딱 잘라서 끊어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굉장히 진한 단맛과 함께 쓴맛은 어느 정도 가려져 있는 형태로 우리가 에스프레소 샷의 맛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샷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재료들과 섞였을 때 내가 한정되어져 있는 재료. 예를 들어, 나 약배전 커피밖에 없어. 그런데 우유와 먹었을 때 더 맛있게 먹고 싶어. 우유 재료로 했을 때 맛있게 먹고 싶어. 그럴 때 어떻게 가져가야 되지? 나는 강배전된 커피밖에 없는데 뭔가 약배전된 커피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뉘앙스를 좀 내고 싶을 때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커피에서 쓴맛이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혹은 좀 물맛이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러한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지? 이것이 원재료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의 근거가 이론에 근거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온도에 따라 우리가 느껴지는 역측값, 느껴지는 강도 자체가 좀 달라지는데요.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음식 쪽에서는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죠. 완국, 완뽕, 이런 이야기를 왜 하죠? 한 그릇을 온전히 비워냈을 때 소비 만족도가 확 올라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음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시피를 정할 때는요, 항상 완잔을 기준으로 레시피를 잡아야 돼요. 아이스 음료 같은 경우에는 얼음이 희석이 되죠. 그래서 초반에는 좀 임팩트 있게 다가와야 돼요. 초반에는 좀 진하게 다가오다가 얼음이 점점 희석이 되면서 한 잔을 완전히 다 비워내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만들려면 초반에 좀 임팩트가 있어야 되고요. 반대로 따뜻한 음료는 어떻죠? 무엇인가 희석이 되거나 하는 재료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그 레시피의 맛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가게 됩니다. 자, 거기에서 중요한 게 이 온도 그래프입니다. 같이 한번 그래프를 좀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소금은 온도에 따라 여기 지금 미각 반응이 역치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잘 느껴지는 겁니다. 소금은 온도가 떨어질수록 잘 느껴지죠. 온도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비례해서 점점 더 못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김치찌개 막 부글부글 끓을 때는 어때요? 엄청 맛있게 먹죠. 근데 집에서 김치찌개 완전히 씻고 나서 한두 번씩 먹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먹어보면 어때요? 짠맛이 엄청나게 많이 느껴지죠. 짠맛이 갑자기 막 생성됐나요? 늘어났나요? 그렇지 않죠. 온도에 따라서 우리가 느껴지는 바가 달라진다. 그래서 짠맛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잘 못 느끼게 된다. 자, 쓴맛은 어떨까요? 쓴맛은 약 36도, 37도를 기점으로 드라마틱하게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막 10년 이전에 에스프레소를 뭐 죽은 샷을 쓰지 말라, 뭐 이런 격언도 있기도 했는데요. 에스프레소가 따뜻할 때 먹으면 그 쓴맛을 못 느끼다가 에스프레소가 점점 온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쓴맛이 굉장히 타격감 있게 다가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쓴맛이 늘어난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 온도에 따라서 혀가 더 잘 느껴지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단맛. 단맛은 좀 독특해요. 사람의 체온과 비슷할 때 가장 잘 느끼고 너무 차가워도 너무 뜨거워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카콜라나 사이다를 냉장고에 보관했다 먹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맹맹한 콜라를 드셔보시면 단맛이 너무 많이 느껴지죠. 그런데 걔를 시원하게 해서 먹어보면 어때요? 산도가 훨씬 더 많이 느껴지고 단맛은 잘 많이 안 느껴지죠. 단맛이 갑자기 없어졌나요? 그렇지 않죠. 온도에 따라서 안 느껴지는 겁니다. 자, 신맛은 특이해요. 온도에 따라서 그다지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이 각각의 재료의 퍼센테이지예요. 소금 같은 경우는 0.0005%만 있어도 느낍니다. 이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최소값에 대한 거겠죠. 자, 그런데 퀴닌 같은 경우는 퀴닌 설페이드라고 불리는 게 이게 쓴맛을 담당하는 애인데 얘는 0.00005% 있을 때 느껴요. 즉 아주 극소량의 쓴맛 성분만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가 커피 이론에 들어갔을 때 커피에서 좀 쓴맛이 많이 나서 이것들 좀 제한시키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에스프레소의 샷을 빨리 끊어줘야 되는 이유, 그것과도 연계가 되어진다 라고 보여지고요. 나중에 라떼나 시그니처 음료, 기타 다른 베리에이션 음료를 만들 때 커피 에스프레소를 제가 짧게 끊어서 쓰는 샷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이유도 역시나 일맥상통하게 이어진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온도에 따른 역치값은 한 잔의 음료를 완잔하는 기준으로 레시피를 설계하는 것에도 연계가 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손님에게 이런 경험이 있어요. 아이스 바닐라 라떼, 아바라만 드시는 분이 계셨어요. 아바라만 드시는 분이 어떤 날 오셔서 오늘은 좀 따뜻한 바닐라 라떼를 먹고 싶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따뜻한 바닐라 라떼를 맛있게 만들어서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첫 모금을 드시고 나서 저한테 돌아온 피드백이 같은 음료를 주신 게 맞나요? 같은 레시피를 주신 게 맞나요? 라고 저한테 되묻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라고 했더니 너무 밍밍해요. 라고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바리스타의 선택은 단맛을 내가 더 집어넣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단맛은 여기에서 보는 것과 같이 온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즉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잘 못 느끼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카페 가서 따뜻한 음료 시키셨을 때 두 모금 만에 드링킹하고 나가세요? 그러지 않죠. 우리는 보통 카페에서 있을 때 1시간에서 길면 1시간 반 동안 천천히 이 음료를 음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완잔이라고 하는 이 기준의 레시피로 봤을 때 처음부터 따뜻한 게 임팩트가 있게 다가온다면 온도가 식으면 식을수록 더욱더 진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한 잔을 다 비워내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결론적으로 그것은 소비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따뜻한 레시피는요, 첫 모금에서는 보다 임팩트가 떨어지는 게 정상이고요. 점점 온도가 식어가면서 단맛이 올라오고 다른 맛들도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한 잔의 따뜻한 음료를 설계할 때는 처음에는 조금 맹하게 느껴지게 하는 게 정상이다 라고 보시는 게 여러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카페 메뉴를 만들 때는요, 저도 늘 컨설팅을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저희 직원들한테도 늘 이야기를 하지만 한 잔을 오롯이 다 비워낼 때까지 그 음료의 맛을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음료는 우리가 막 메뉴 테이스팅을 하거나 앞으로 메뉴를 만들게 될 때는요, 여러 가지 메뉴들을 전부 다 만들어 놓고 한두 입씩밖에 못 먹습니다. 왜? 다른 음료들도 맛봐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거는 판매자인 우리의 입장이고 손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메뉴들을 막 주르르륵 나열해 놓고 먹지가 않죠. 거기서 먹고 싶은 거 딱 한 가지만 선택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레시피를 완전히 정할 때는 이 레시피 한 잔을 설정을 해 놓고 이 한 잔의 메뉴를 처음부터 끝까지 손님의 입장에서 완전히 다 비워낼 수 있을 때, 그때 이것이 온전한 레시피가 된다. 여러분도 레시피 설계를 하실 때는 꼭 이 관점으로 레시피를 설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재료 매칭 노하우입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론 수업이 필요한 이유가 수없이 많은 재료들을 다 사볼 수 없고 다 산다 하더라도 하나하나 다 매칭시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큰 바운더리 내에서 이 재료는 이 재료랑 잘 어울려. 이 재료는 이 재료랑 잘 어울려라고 하는 이론이 있다면, 그 이론을 내가 알고 있다면 이런 실습의 시간을 다소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제일 먼저 커피죠. 여기서의 커피 재료 매칭 노하우는요, 이 커피의 맛을 해치지 않는 조건에서의 매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우유가 섞여지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약배전된 커피가 잘 매칭이 되지 않았죠. 약배전된 커피는 신맛이 되게 강한데 그게 우유랑 좀 섞이게 되면요, 다소 약간 치즈 같은 느낌의 맛이 납니다. 치즈가 유제품 중에서 약간 신맛이 좀 나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런 내가 액체류에서 신맛이 좀 느껴지고 치즈 맛처럼 느껴지면 어떤 사람들한테는 호일 수도 있으나 어떤 사람들한테는 불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그러한 재료를 내가 약배전된 커피를 갖고 있다면 굳이 우유를 쓰기보다는 물을 사용해서 하는 경우가 훨씬 더 좋겠죠. 자, 커피는 기본적으로 물과 그리고 우유, 시럽, 소스류들이 잘 어울리는데요. 아까 말했다시피 내가 견과류 쪽의 노트를 갖고 있다면 그 견과류 쪽의 소스나 시럽은 이미 매칭이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헤이즐넛 커피가 어느 순간 카페의 일종의 그냥 기본적인 메뉴처럼 자리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매장에 오셔서도 커피를 드시면서 헤이즐넛 시럽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매장에서는 그라인더를 2대를 놓아서 원두를 신맛이 나는 타입 하나, 강한 쓴맛이 나는 타입 하나, 이렇게 두고 간다면 모르겠는데 신맛이 나는 타입의 커피만 있는 곳에서 헤이즐넛 시럽을 타달라고 한다면 헤이즐넛 시럽의 맛의 무게가 약배전된 커피가 가지고 있는 향과 맛의 무게보다는 훨씬 더 무겁기 때문에 이 커피의 재료를 온전히 살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강배전된 커피는 이미 맛 자체가 쓰고 견과 맛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헤이즐넛 시럽이 섞였을 때 굿 매칭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 같은 경우에는 중배전 이상부터는 상당히 다 잘 어울리겠죠. 근데 약배전 커피에서 뭔가 내가 우유를 섞어서 음료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요. 우유를 아주 소량 쓰는 것은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배전된 커피가 아까 말했다시피 강배전된 커피에 비해서 커피 맛이 좀 밀리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커피가 그럼 밀리지 않게 만들겠다는 우리 예전에 화이트 커피에 소용량의 음료를 만드는 거. 커피랑 우유를 1대1로 매칭을 시킨다든지 1대1.5 비율로 매칭을 시키는 아주 극소량의 플랫 화이트, 극소량의 에스프레소 마키아토 정도라면 에스프레소를 좀 약배전된 커피를 써도 괜찮다. 그렇게 우유를 섞고 나면 다른 맛이 생성이 되죠. 처음에 중배전된 커피에는 어느 정도 신맛도 있고 단맛도 있었는데 우유를 섞어놨더니 신맛은 약간 죽고 무게감에 의해서 신맛은 약간 죽고 단맛은 약간 상승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유랑 섞여서 이 맛이 약간 밀크 캐러멜을 녹인 듯한 그런 맛이 난다면 거기에 밀크 캐러멜 시럽이나 캐러멜 시럽을 섞었을 때도 잘 매칭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재료들을 내가 이해하고 있고 어떤 재료와 어떤 재료를 섞었을 때에 대한 맛을 내가 이해할 수만 있다면 거기에서 파생되어지는 다른 메뉴들을 충분히 갖고 오는데도 어려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론상으로는 저는 충분히 풀어낼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이론조차도 불가능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맛과 향은요, 철저하게 경험에 의존하기 때문인데요. 짜장면을 먹어보지 못한 아이한테 짜장면의 맛을 절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것은 이론이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많은 메뉴들을 만들어 보고 더 좋은 메뉴들을 만들고 싶다면 그만큼 다양하게 경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은 유제품입니다. 이 유제품은 굉장히 많죠. 우리 진짜 크림만 하더라도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일반 우유도 있죠. 그 다음에 연유도 있죠. 연유는 유제품이라고 보긴 좀 유제품이죠. 네. 그 다음에 크림도 일반 크림이 있고요. 일반 생크림이 있고요. 동물성 휘핑크림도 있고요. 식물성 가당 크림도 있고요. 이게 종류가 천차만별이에요. 각각의 크림마다도 맛이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유제품에 잘 어울리는 재료 매칭들 같은 경우에는 견과 그리고 달콤한 계열들의 어떤 파우더나 시럽류들이 굉장히 좋고 크림을 이용해서 한다면 우리가 늘 이야기하던 그런 슈페너 이름으로 달고 갈 수 있는 이름으로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자, 그 다음은 과일입니다. 이 과일은 카페 메뉴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재료이죠. 이 재료에 대해서 진짜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있으면요, 이 과일을 가지고 정말 무궁무진한 메뉴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일은 각각의 향과 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료들끼리 매칭을 하려면 내가 어느 정도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멋진 메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과일 군들끼리 밀집을 시켜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트론 계열이라고 우리가 불리는데요. 시트론 계열의 대표적인 건 레몬, 유자, 자몽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럼 내가 오렌지 에이드를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오렌지에 라임을 섞어도 잘 어울리고요. 오렌지에 레몬을 섞어도 잘 어울리게 되죠. 내가 베리 에이드를 하고 싶어. 근데 내가 사용한 게 블루베리야 라고 하면 그 블루베리에 라즈베리라든지 혹은 블랙베리라든지 혹은 스트로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섞어 놓으면 충분히 그 안에서의 군들이 같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매칭성이 좋아집니다. 또한 지역적인 측면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열대과일류들 같은 경우 품종이 다 다르지만 열대과일이라고 하는 것은 파인애플, 패션후르츠, 망고, 구아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는 망고 스무디를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거기에 패션 프루츠를 섞어도 충분히 맛이 서로가 잘 보완해서 믹스가 잘 되고요. 패션 프루츠 에이드를 하는데 내가 파인애플을 섞어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재료군 혹은 지역적인 특색에 따라서 먼저
군들을 집합을 시켜 놓으면 그 안에서 내가 재료를 그냥 갖고 오기만 해도 잘 어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나는 키위를 쓰고 사과를 쓰고 오렌지까지 다 써서 이 하나의 맛을 전부 다 내고 싶은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한다면요. 그런 경우는 중간에 연결고리를 시켜줄 수 있는 애가 사실 마땅치 않죠. 이런 경우는 청을 아예 담가 버리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청을 담근다는 이야기는 설탕을 매개체로 해서 각각의 향과 맛들을 연결시켜주고 또 하나로 섞여지면서 그 향들이 서로 섞여버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치면 하나의 청으로 담궈 놓으면 각각의 특색들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고스란히 맛을 갖고 올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 과일은 대표적으로 물, 탄산수, 그리고 우유랑도 매칭이 좋다. 아까 말했던 딸기 라떼, 메론 라떼, 수박 라떼. 여러분 수박 화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딸기 우유 넣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그죠? 그런 식으로 내가 단맛과 함께 여러 가지 제품들이 섞이면 충분히 재료 매칭이 잘 된다. 자, 마지막으로 스무디. 자, 스무디는 일전에 배웠다시피 약간 좀 걸쭉한 식감을 가지고 있는 음료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카페에서는 신선한 메뉴, 즉 신메뉴를 만들어내는데 이 스무디를 많이 활용하곤 하죠. 아까 말했다시피 에이드도 여러 가지 재료들을 믹스하면서 신제품을 개발했는데 매우 유리했는데요. 스무디 역시 이 역할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의 저만의 꿀팁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 31가지 아이스크림 파는 집을 참고를 정말 많이 합니다. 거기에는 이미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시험해 본 것을 갖다 팔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 정말 좋아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포레스트 숲이었나? 녹차와 그 초콜릿을 섞어서 만드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말차 따로, 녹차 따로였었던 재료가 이거 두 개가 연결될 수 있는 재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무턱대고 녹차 파우더랑 초콜릿 파우더랑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맛이 안 나옵니다. 아이스크림은 그 각각의 맛이 좀 날 수 있게끔 만들어졌는데 이게 스무디 안에서는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스무디는 약간 좀 씹힐 수 있는 식감도 우리가 보통 함께 넣습니다. 약간 좀 씹을 수 있게끔도 만들어 놓기 때문에 토핑이라든지 기타 그런 식감을 살리기 위한 요소로서 많이 가져가죠. 그래서 녹차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스무디에 초콜릿을 집어넣으면 걔가 녹차 초콜릿 스무디처럼 해서 만들어서 먹을 수 있고요. 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같은 그런 메뉴들, 딸기랑 치즈랑 그리고 블루베리 이런 것들이 섞여져 있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블루베리 넣고 딸기 넣고 요거트 파우더 넣고 얼음 넣고 우유 넣고 갈아내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라는 메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의 꿀팁은요. 저는 진짜 아이스크림 정말 좋아하는데 아이스크림이라든지 기타 우리가 궁금해하는 어떤 편의점에서 파는 음료에 내용 성분표를 본다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희 매장에서 인사이트 커피에서는 꿀밤 라떼를 판매를 하는데요. 이 꿀밤 라떼는 그리고 이제 밤과 같은 밤 페이스트를 이용해서 음료를 만들어내는데 여기는 굉장히 독특한 시럽이 하나 들어갑니다. 바로 청사과 시럽입니다. 여러분 밥안바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이 밥안바 드셔보시면 중간에 되게 산도 있는 어떤 밥맛이 팍 튀는 역할을 해주는데 거기에 일정 부분 이 청사과의 향과 맛이 들어가 있는 걸 제가 성분표를 보고 음료에 좀 접목시킬 수 있겠다라고 해서 가지고 온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메뉴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이 재료랑 이 재료랑 매칭을 하면 어느 정도 연계가 좋겠네 그런 것들을 갖고 오고 이것들을 그럼 전부 다 음료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재료들은 아예 매칭이 불가능한 재료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험들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 내가 이 재료와 이 재료를 꼭 묶고 싶다. 거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 그리고 가장 쉬운 연결고리는 뭐냐면 백설탕입니다. 백설탕은요 단맛인데 결론적으로 이 단맛이 각각의 맛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자, 설탕에도 종류가 되게 많죠. 백설탕도 있고 황설탕도 있고
흑설탕도 있죠. 자,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재료를 묻고 싶은데 그 묻는 메뉴들이 약간 무거운 계열의 맛인 것 같다 라고 하면 황설탕이나 흑설탕을, 좀 가벼운 계열의 과일들인 것 같아 라고 하면 백설탕을, 이런 식으로 재료들을 섞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조금 더 편하게 재료들을 다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각각의 커피, 유제품, 과일, 스무디까지 해서 재료 매칭에 대해서 어떤 식의 제가 노하우를 가지고 이론적으로 접근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각각의 재료들이 어떻게 좀 이어질 수 있는지 고민해보고 다음 실습할 때 이것이 어떻게 이론이 실습과 연계되어지는지까지도 확인해 보신다면 이 수업을 조금 더 알차게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안녕!